나는 낯선 사람을 아들이라 불렀다. 내가 그 아이의 사기 계획 속 엄마 역할일 뿐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는 몰랐습니다. 낯선 사람을 아들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그의 사기 계획 속 어머니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저는 단지 슈퍼마켓에 가서 여러 끼니 먹을 쌀과 채소를 사려 했습니다. 이슬비가 살짝 내렸고 길은 미끄러웠으며 제 다리는 오래전부터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졌을 때 특별할 것 없었죠.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아직도 명확히 기억합니다. 등이 차갑고 단단한 땅바닥에 부딪히던 순간 손에서 물건이 떨어지고 고구마 몇 개가 젖은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던 저는 물론 아팠지만 더 깊이 가슴을 저미게 한 건 바로 그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괜찮으세요? 하고 묻지 않았고 불빛도 없었고 문도 열리지 않았고 달려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 여기 누워도 괜찮겠다 하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빗속에 흠뻑 젖은 젊은 청년이 급히 몸을 숙여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는지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베개를 대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제가 침대에 앉아 감사합니다. 도 말하지 못했는데 그는 벌써 뛰쳐나갈 듯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냥 떠난 줄 알았죠. 그런데 10분도 안 돼 돌아왔습니다. 손에 생강차와 마른 수건을 들고요. 저는 돈이 많지 않아서 이거밖에 못 샀어요. 할머니 따뜻하게 드세요. 저는 그것을 받고 나서 어리둥절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혈연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낯선 사람인데 저를 그렇게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들은, 제 손주들은 모두 어디 있는 걸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하시죠? 저는 태우입니다. 이름이 낯설기도 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생소한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았고 오래된 집의 눅눅한 냄새 같은 곳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몇 마디를 꺼내자 그는 묵묵히 듣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기 전에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밤에 마을 주변 캠병도 주우러 다녀요. 부르면 바로 올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뭔가 따스한 것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진심으로 할머니 라며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삶의 가치를 잊는 듯이 바라보는 눈길은 또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넘어진 그곳을 다시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나타났습니다. 손에 나일론 봉지 하나를 들고 캔 음료가 가득 들었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가 먼저 저를 발견하고는 살짝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제 괜찮으셨어요? 제가 너무 걱정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나온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이었거든요.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 덕분에 제가 살아남았답니다. 정말로. 그날을 기점으로 저와 태우는 가끔씩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제가 옛날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지그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저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남편 이야기도, 아들 이야기, 그리고 설이 벌써 2년째 돌아오지 않는 손주 이야기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생각 없이 말해버렸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아들 있었으면 좋겠다. 그가 얼굴을 들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서글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할머니 같은 어머니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눈빛이 저를 조금씩 꿈꾸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이 저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마치 체스판 위, 저는 그저 말을 지키는 든든한 어머니 역할일 뿐인데 그를 움직이는 왕은 이미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짓에 저를 가두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공원 이후로 태우는 자주 제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서 한두 마디 인사만 하고 가곤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들어오세요 하면 밥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라면 한 그릇, 또 다른 날은 대충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이었지만 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그리움이 채워지듯 정성 어린 집밥을 오랜만에 먹는 듯이요. 얘야, 너는 밥을 어떻게 이렇게 먹었니? 쌀 한 톨도 안 남았잖아. 나는 그릇을 씻으며 웃었다. 태우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오랜만에 집밥 먹었어요. 따뜻했어요, 할머니.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만 집안에 누군가의 목소리, 웃음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퍼지니 내 마음까지 따뜻해졌다. 식사마다 이어지던 무거운 정적이 사라진 듯했다. 그는 작은 일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마당을 쓸고 나간 전구를 갈고 쌀을 옮기고 물 새는 수도꼭지를 고쳐주고 어느 날 내가 심하게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그는 뜨거운 죽을 들고 와 있었고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할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왜 쉬지 않으세요? 힘내세요. 약도 샀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아파서가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중요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그 마음 때문이었다. 나에게도 아들이 있었다. 그 아이도 한때는 내가 열이 날 때 손을 잡아주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 손은 단지 나를 요양원에 보낼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존재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 고하며 서명을 취소했다. 태우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다. 하지만 가끔 그의 눈빛은 내가 그 사실을 잊게 만들었다. 어느 날 이슬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나는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고 태우가 찾아왔다. 손에는 낡은 우산과 김이 나는 떡봉지가 들려 있었다. 날씨도 쌀쌀한데 이거 드시고 기분 푸세요. 그는 봉지를 테이블 위에 두고 외투를 벗고는 김서린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 무심코 입을 열었다. 얘야, 혹시 내가 너를 양아들로 삼고 싶다고 하면 너는 부담스러울까? 태우는 손을 멈췄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고 눈이 커졌다. 잠시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그런 말을 나에게 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순간 내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모르겠다. 다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마치 사랑 고백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서류 같은 건 필요 없단다. 그냥 오늘부터 내가 너를 아들이라 부르고 너는 나를 엄마라 부르면 돼. 괜찮겠니? 태우는 천천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내 눈을 깊게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나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뻔했다. 엄마, 그는 낮게 불렀다. 나는 웃었고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부터 나는 자연스럽게 얘야 라고 부르게 되었다. 태우는 창고방에 임시로 들어와 살게 되었고 고시원 비용을 아낀다고 했다.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이웃 중 어떤 이가 물었다. 어머님, 그 청년 누구예요? 왜 같이 사세요? 나는 그냥 웃었다. 우리 아들이에요. 혈연은 아니지만 피보다 더 진해요. 나는 인연을 믿는다. 하늘이 가장 외로운 순간 나에게 아들을 보내줬다고 믿었다. 찬 집안에 들어온 작은 빛처럼. 나는 몰랐다. 빛이라는 것이 언제나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걸. 때때로 경계를 풀게 만들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나는 알게 될 것이다. 그 빛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 작은 불꽃일 뿐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위한.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태우가 집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착하고 말이 없으며 스스로 알아서 일을 했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물을 끓이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줬다. 이 작은 행동들이 나는 마치 진짜 아들이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생선가게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복 좋으시네. 늙으셔도 아들이랑 같이 살고 성격도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요즘 다들 부모님 요양원에 보내기 바쁜데. 나는 기쁘면서도 속이 시렸다. 왜냐하면 그는 내 친아들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내게 진짜 아들보다 더 큰 어머니됨을 느끼게 해줬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밥을 짓고 있는데 태우가 말했다. 엄마,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오해는 마세요. 나는 국을 저으며 돌아봤다. 그래, 말해봐. 만약 나중에 엄마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의식을 잃거나 중풍 같은 걸 겪게 되면 제가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나는 잠시 멈췄지만 웃으며 말했다. 아직 법적으로 양자 등록을 안 했으니 그렇지. 걱정되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박한 얼굴로 말했다. 저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괜찮으시다면 우리 양자 등록하는 건 어떨까요? 엄마도 마음이 놓이시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대응하기 쉬우니까요. 나는 몇 초간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별일도 아니야. 엄마는 오래 살지도 못할 텐데. 누가 챙겨줘야 좋지.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전의 웃음과 달랐다. 다음 날 태우는 나를 집 근처의 작은 법률사무소로 데려갔다. 나는 정신이 흐릿했고 자세히 읽지도 않았다. 변호사가 이건 단순 양자 확인서이고 재산과는 무관해요. 라고만 말하자 나는 믿고 서명했다. 그날 이후로 태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집 열쇠를 가지고 다녔고 나 대신 연금도 찾아오고 엄마 힘들지 않게 저축 통장도 제가 관리할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같이 사는 아들이니까 괜찮겠지라 여겼다. 하지만 나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래된 반지 2개가 사라졌다 값은 싸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것들이었다. 내가 묻자 태우는 아마 엄마가 어디에 두고 잊으신 걸 거예요. 라고 말했다. 어느 날 이웃이 집에 놀러 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왜 담배 냄새가 나요? 할머니 담배 피우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하지만 태우는 그런 적이 있었다. 늘 나에게는 이미 끊었다. 고 말했지만 내가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마 밖에서 바람 타고 들어온 냄새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진짜 안 피워요. 나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빛이 조금 연기처럼 느껴졌다. 그 불안감에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나는 오래된 습관대로 서랍을 뒤져 등기권리증을 찾았다. 그런데 없었다. 옷장을 열고 침대 밑을 뒤지고 부엌까지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다. 나는 태우를 불렀다. 얘야, 엄마가 서랍에 자주 넣어두던 등기권리증 못 봤니?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재빨리 대답했다. 아, 며칠 전에 엄마가 화장실에 두셨던 것 같아서 젖을까봐 창고방 철제 상자에 넣어뒀어요. 조금 있다가 가져다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그 철제 상자는 원래 내가 열쇠로 잠가놓고 중요한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었다. 열쇠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언제부턴가 내가 그 열쇠를 그에게 줬던 것 같았다.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다. 말 하나, 행동 하나씩. 태우는 내 병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정확히 약 먹는 시간은 알고 있었다. 내 은행 비밀번호를 묻지도 않았는데 엄마를 위해 바꿨어요. 관리하기 쉽게요. 라고 말했다. 일도 안 다니는 것 같았는데 늘 선물 살 돈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어떤 전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서는 순간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태우의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다. 응, 그 노인네 이제 완전히 믿었어. 양자 서류도 다 끝났고 예금 통장도 챙겼어. 이제 등기권리증만 정리하면 끝이야.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병 모서리를 꽉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태우가 돌아섰고 내 눈과 마주쳤다. 어머니의 눈 그리고 피해자의 눈이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다 들으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불도 켜지 않았다.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끌어당겼다. 나는 믿었다. 다시 엄마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나는 단지 하나의 배역일 뿐이었다. 내가 아들이라 부른 그 사람이 쓴 시나리오 속의 인물. 그날 밤 이후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아픈 것도 화난 것도 아니었다. 너무나 깊은 서러움 때문이었다. 나는 그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 자신을 탓했다. 누군가를 아들이라 부르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다. 그리고 평소처럼 물었다. 얘야, 죽 먹을래? 흰밥 먹을래? 태우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방에서 나왔다. 어젯밤 전화해서 그 노인네 라고 부른 그 입으로 이 집을 팔 계획을 세우던 그 얼굴로 그는 웃으며 말했다. 뭐든 좋아요. 엄마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으니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하고 고개를 숙여 국을 끓였다. 눈물이 끓고 있는 냄비로 떨어졌다. 나는 안다. 지금 내가 뭐라도 말하면 그는 경계할 것이다.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 내 손을 떠났다. 되찾고 싶다면 지금은 침묵해야 한다. 침묵하고 계획해야 한다. 그날 그가 물건 좀 사러 간다. 며 집을 나서자 나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전화번호 수첩을 찾았다. 손이 떨리며 남편의 땅 문서를 처리해줬던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다행히 그분은 아직 살아있었고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사기 당하셨네요, 아주머니. 양자 서류는 즉시 상속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만약 자산 위임장이 있다면 그건 위험해요. 나는 조용히 있었다. 그가 물었다. 권한을 되찾고 싶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볼 수 없었지만 그날부터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더 약한 척, 더 망각한 척, 가끔은 태우의 이름조차 모르는 척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묻기도 했다. 얘 너 누구니? 내 아들이니? 그는 놀라더니 애써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나는 조용히 웃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가 은행에 가는 날짜와 시간,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바꾼 방식, 그리고 그가 자주 전화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나는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70이 넘게 살아온 사람이다. 나는 안다. 누군가가 연극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연극이 언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 어느 날 태우가 서류 한 묶음을 가져왔다. 엄마,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연금 계좌를 바꾸는 서류예요. 더 편하게 하려고요. 나는 노안 안경을 쓰는 척하며 서류를 들었다. 그리고 몰래 휴대폰에 녹음 기능을 켰다. 이거 지난번에 나한테 줬던 거랑 같은 서류니? 내가 물었다. 응, 그냥 추가 서류예요. 별거 아니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서명했다. 믿어서가 아니었다. 증거를 위해 사인을 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다. 일부러 옛날 친구라고 속였다. 우리는 부엌에서 문을 닫고 얘기를 나눴다. 그는 나에게 위임 철회 서류를 건네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들을 설명해 주었다. 이 나이에 내가 아들이라 부르던 사람과 머리싸움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덕분에 나는 알게 됐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아프고 무섭고 그리고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마지막 기회를 기다렸다. 모든 걸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단 하나의 기회를. 나는 기다렸다. 매일 매 끼니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무겁게 기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조용히 기회를 기다렸다.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어느 아침 태우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약간 머쓱한 듯 말했다. 엄마, 지붕이 새서 좀 수리하려고요. 돈 좀 인출할 수 있을까요? 나는 며칠 전 변호사에게서 되찾은 예금 통장을 건넸다. 물론 가짜였다. 그래, 다녀와. 엄마는 너 믿는다. 태우는 나를 보며 가볍게 웃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이 상황에서도 날 믿다니 라는 생각이 스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가 은행에 들어서자마자 경찰이 들이닥쳤다. 내 변호사가 사전에 연락해 공조한 결과였다. 서명 위조, 신뢰를 이용한 권한 남용, 위임장 사기를 통한 재산 탈취, 모든 증거는 이미 갖춰져 있었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내가 알던 그 다정한 눈빛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태우는 나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말이 없던 이유는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을 열면 눈물이 날까 두려워서였다. 나는 그를 믿었다.
정말로 다시 엄마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에게 나는 단지 한 장의 티켓이었을 뿐 돈과 편한 인생을 얻기 위한 수단. 떠나기 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연기 잘하더라. 엄마는 거의 믿을 뻔했어. 거의.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용히 끄덕였다. 그게 부끄러움 때문인지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오래되고 사람이 드문 집.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다음 날 이웃이 죽 한 그릇을 들고 와 내 옆에 앉았다. 마음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셨네요. 그놈 얼굴은 순한데 속은 에휴 다행히 집은 안 팔렸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해질 무렵 나는 옆집 아이와 함께 정원에 나갔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작은 아이. 부모가 바쁠 때면 자주 놀러 오곤 했다. 나는 아이에게 작은 삽을 건넸다. 얘야, 이 국화 다시 심는 거 도와줄래?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할머니 짱이에요. 식물도 심을 줄 아시네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가벼운 웃음이었다. 기쁨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한때 엄마 역할을 빼앗긴 적이 있다. 하지만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제정신이고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마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할머니가 될 시간도 남아있을 것이다. 노인의 마음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 상처가 있다. 바로 외로움이다. 그 외로움이 방심하면 어느새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다. 함께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빼앗기 위해서. 혈연이라는 이름, 엄마와 아들이라는 호칭도 진심 없이 쌓은 관계라면 결국은 슬픈 결말로 끝나는 연극일 뿐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인들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다. 진짜 친절함이란 눈을 맞추고 엄마라고 부르는 따뜻한 말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 지나며 서로를 이용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이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구간이다. 그 구간에서 누구도 속임을 당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작은 의심을 품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다.